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라고 하니까 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편하게 5G 관련돼서 5G를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요. 2시간 동안 편안하게 궁금한 것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 주셔도 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 안 되는 점들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 주시면 같이 이렇게 좀 얘기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통 TTA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공 자체는 네트워크 쪽 그 전공을 했는데 지금 하는 일은 사실 네트워크는 어디에나 밑에 깔려 있는 기반 기술이고 지금 이제 주로 시스템 테스팅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5G도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기술 요소들을 이용해서 요즘 AI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저런 시스템들 테스팅하고 검증에 관련된 이런 연구도 좀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일단 저도 오랜만에 네트워크 강의를 좀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6분이 총 지금 계시네요. 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여기에 알고 오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얼굴을 서로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도 나누면 좋은데 온라인이라서 좀 여의치는 않은 것 같고 네, 편하게 들으시고 예, 좋은 시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자료를 그럼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자료는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자리에 계신 건 맞죠? 반응이 없어서 혼자 떠드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일단 5G가 메인 테마이긴 한데요. 5G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통신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5G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서부터 5G 하면 5번째 세대거든요. 5번째. 이동통신이라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5번째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들이 이미 있고 거기서 지금 뭔가 더 발전된 세대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 시간은 한 전체 과정 한 3등분 정도 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액세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선과 관련된 기술이죠. 무선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킹에 관련된 기술 이렇게 살펴보고 5G가 이런 거구나 하는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사실 우리가 접속이 안 된 상태로 뭔가 있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해요. 저 자체도 보면 거의 일할 때는 대부분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은 인터넷 연결 없이 생활하는 건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통계로 보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좀 적게 나온 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거 22년도 기사인데 스마트폰 하루 5시간 정도 본다. 물론 이렇게 연속으로 5시간을 보시진 않죠. 그렇죠? 하지만 유튜브나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진 점은 이제 동영상 이런 것들도 작은 화면에서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예전엔 좀 답답하다. 그리고 속도도 좀 느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까지 완전히 활성화된 거는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이제 지금 5G, 4G부터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된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사실상 거의 PC를 쓰지 않고 그냥 모바일 단말로만 모든 걸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 PC에서 이렇게 타자 치는 거는 오히려 익숙하지가 않고 핸드폰에서 자판 치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통계적으로도 보면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고, 수면 시간의 통계는 7.2시간이라고 하니까 정말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도 뭐 지금 당연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 자체가 그것과 관련된 것이죠. 연결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는 좀 사건이 있는데,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건이기도 한데,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주식을 많이들 하시죠. 주식. 최근 뭐 몇몇 분들도 지금 뭐 인터넷에서 막 보니까 굉장히 난리가 난 것 같던데, 미국에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크게 산맥이 하나 있어요. 엘러게니 산맥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사이에 커다랗게 마치 우리나라의 이제 뭐 태백산맥처럼 동해와 서울 뭐 이런 거를 아예 그냥 갈라놓는 듯이 이렇게 산맥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제 도로를 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통신을 위한 선로를 까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비용이 많이 들죠. 길이가 뭐 한 64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 큰 거네요. 스케일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정말 크네요. 근데 여기에 이 산맥이 딱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0km에 해당하는 광 케이블, 통신을 위해서 설치를 했겠죠. 당연히 설치한 인물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무려 3,700억. 이 사람은 이걸 왜 깔았을까요? 주식과 관련된 건데, 보시면 지금 아까 그 지도를 좀 다른 버전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 경로가 보이는 게 이제 통신 케이블망에 지금 연결이 지금 나타난 그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 크다 보니까 여러 곳에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그 지점들이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지점과 뉴욕에 있는 지점이 서로 가격이 살짝 다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카고에서는 100원에 지금 거래되는 주식인데 뉴욕에서는 101원에 가격이 거래되거나, 물론 맞춰지겠죠.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딱 동기화되는 게, 어느 한쪽이 먼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게 딱 동기화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죠. 1초, 2초 이 정도 될 건데, 뭐 길어야 뭐 10초 이내로 될 건데, 그 점을 공략하기 위해 무려 3,700억 원을 들여서 이 대공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선이 일반 인터넷을 위한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케이블 사업자들이 케이블을 깔고 돈을 받고 있는데, 빨간색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뭐 다닐 수 있는 도로, 지도에는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그리고 주요 이런 도로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일부러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최단거리 직선으로 쭉 가면 되는데 최단거리로 돼 있지는 않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인터넷선을 쓰지 않고 내가 직접 초고속 광 케이블을 깔아서 두 지점 간에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빨간색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것도 아무리 빨라봐야 1초, 2초 아니면 마이크로 단위에서 몇십 밀리 마이크로까지는 아니고 몇십 밀리 세컨드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그걸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카고에서 가격이 더 싸다 그러면 0.1센트 이 정도라고 해도 그거를 100만 주를 산다거나 50만 주를 산다거나 사는 양을 늘려버리면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걸 시시각각으로 계속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여기에 투자한 이 3,700억 원을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도 이렇게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이슈가 되긴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좀 편법이죠. 그렇죠? 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요 사례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뭐 주식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이 단순히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니즈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이런 니즈들이 실제로 우리를 삶을 바꾸게 하고 있다. 통신이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삼아서 요렇게도 되는구나. 뭔 에피소드처럼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 사용량은 마치 물가처럼 절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진 않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 늘어날 거예요. 뭐 영화 한 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모바일에서 볼 때 PC에서 보는 해상도 정도의 그 모바일이라도 아니 영화라도 한 2기가 정도 되면 화질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2기가 정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 하루에 아니 한 달에 뭐 영화를 많이 날마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한 13편 정도 이렇게 보는 지금 데이터량으로 통계가 지금 벌써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스트리밍들이 모바일에서 이제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PC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많은 트래픽, 이 많은 요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돈을 사용자한테 더 많이 받아서 뭔가 기지국을 더 설치하고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분명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터넷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렇게 인프라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이상한 약간 해괴망측한 그림은 실제 이 지구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들의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이트가 지금 그 지도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실제로 지금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시다 하시면 전 세계에 설치된 해저 테이블, 그 바닷속의 케이블을 어떤 회사가 설치를 했고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가 저기 있죠. 여기 있네요.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바다 밑에 엄청나게 굵은 광 케이블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라인을 딱 선택하면 그 라인에 대한 정보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요. 길이가 어떻게 되고 뭐 누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케이블이고 뭐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서비스라고 하는 저 통신도 서비스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회사 하나가 단지 그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복잡한 기술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여러 회사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배우는 이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배경들을 그냥 재미삼아서 보시면 되고, 지금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화상 통화도 하고 여러 개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즉 인터넷을 하는 인터넷망과 우리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이동통신망은 서로 다른 망입니다. 네트워크가 다릅니다. 아까 바다에 있는 케이블들은 전부 인터넷을 위한 망들이에요. 즉 인터넷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통신을 한다는 거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연결을 해놓고 그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 인터넷망과 이동통신망은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쓰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배울 주제도 이동통신인 거고,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서 접속을 하는데 나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딘가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어디 지점에서는 이 둘 간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내가 네이버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겠죠. 넷플릭스의 영화를 본다.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 영화는 이동통신망 안에 없어요. 넷플릭스 사업자는 어디엔가 자기들 서버를 구축해 놓겠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 네트워크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그림이 좀 복잡해졌는데 또 실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좀 키워볼게요. 사실 이제 5G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네트워크의 이 장비들 하나하나가 뭘 하는지, 그들 사이에서 동작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5G를 이해하는 거겠죠. 오늘도 그 맥락으로는 설명을 할 텐데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저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대한 핵심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전공이 쪽이 아니고 기술적인 배경이 많이 없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거를 유저 이퀴먼트, 유저 단말이라고 표현합니다. U2로. 그래서 스마트폰이 여기 있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건물, 빌딩들 위에 안테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라디오 유닛이라고 하는데 여기 5G 유닛도 있고 4G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동통신 세대가 지나가면 얘네들이 바뀌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하고 얘는 달라요. 뒤에 살짝 나옵니다. 마지막 네트워크 구조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내가 지금 5G를 쓰고 있긴 하지만 4G와도 연결이 되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표준을 만들 때 호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측면입니다. 기존에 썼던 장비를 다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만 써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쓰겠죠. 그리고 너무 낭비가 크죠. 그래서 보통은 그 전 세대까지의 기술, 혹은 뭐 많이 해준다고 하면 3G, 2G, 1G까지 해줄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돼요. 1G, 2G.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2G는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 몇 명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해주는 건 시장에서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몇 세대 정도까지만 되고 계속 연결돼서 발전하는 거죠. 만약에 6G가 나오면 6G는 뭔가 또 새로운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나는 6G하고도 연결되고 이 정도까지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런 기지국들이 지금 하나씩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이 있죠.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지국들이 하는 역할은 스마트폰과 무선으로만 접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선이 없이 접속을 시켜주는 거죠. 그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뭐예요? 유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선가는 인터넷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 인터넷으로 통하는 그거를 요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요 부분. 여기에 지금 인터넷으로 통하는데 그 그림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구나.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져서 뭔가 돼 있구나. 뭐 요 정도만 일단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갑자기 좀 옛날 그림이지만 재미삼아서 한번 광고를 한번 볼게요. 바텔 무선 전화기 바텔 혼신 방지 장치가 내장되어 소리가 맑고 깨끗합니다. 세계 25개국이 함께 쓰는 바텔. 무선 전화기는 이제부터 바텔이에요. Now 바텔. 아주 감성적인. 요거 혹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이거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집에 요즘 세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집 전화가 다 있었어요. 집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집에서 다 집으로만 전화가 와야 집에서 받을 수 있었죠. 당연히 처음엔 유선 전화는 뭐 아시겠죠, 그죠? 전화기에 선이 실제로 달려 있고, 요 수화기하고 본체에 요 선이 있고, 본체 뒤에는 이제 통신선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지국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무선 전화라는 게 지금 나와서 요 광고가 나온 겁니다. 무선 전화라는 게 뭐냐? 요 기지국부터 여기까지 무선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가 무선이 된 거예요. 요 선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서만 무선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동전화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몇 가지가 여기는 다 종합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생각을 안 해보시면 이동전화는 그냥 무선전화와 똑같은 거 아닌가? 뭐 휴대전화, 휴대전화와 이동전화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거죠. 느낌이. 자,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동전화는 말에서 핵심 포인트가 이동에 있어요. 이동. 이것도 집안에서 아까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겠구만. 네, 요것도 전화 이동하면서 할 수 있죠. 그 반경 내에서는. 접속하는 특정 지점, 우리 집 안에서는 이동을 해도 되지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이걸 이동전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선전화인 거죠. 우리가 이동전화라고 하는 거는 전국을 다 내가 돌아다녀도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차는 빠르잖아요. 빠르게 돌아다녀도 내가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이동전화의 핵심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야 하느냐?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무선에 대한 욕구는 처음에 유선 전화를 쓰면서 불편함을 무수히 많이 겪었잖아요. 전화기 계속 무거운 본체하고 옆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만 있어야 되고 하니까 무선에 대한 욕구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1984년에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 아주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었는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그냥 몰락했죠. 최초의 상용 전화는 모토로라에서 다이나텍이라고 하는 이 전화기를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3,995달러인데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9,000 몇백 달러 정도 되고 가격이 약 1,000만 원대. 그때 자동차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핸드폰 사는데 1,000만 원이 드는 거죠. 뭐 서비스가 뭐 엄청나냐? 무게도 1.13kg, 벽돌폰이라고 불렸죠. 운동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데 무거워. 완충 시간은 10시간이나 걸려. 근데 10시간 충전해서 얼마를 쓰느냐? 30분 통화를 합니다. 30분 통화를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딸랑 30개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이 서비스가 나온 게 처음 시작이었던 거죠. 시작. 이동 전화는 이동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동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선이라고 하는 게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무선이 이동 통신 아니야? 무선만 되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말기가 기지국에 연결되는 부분을 무선이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만 무선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유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을 무선통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두 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통신과 무선통신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단지 그렇게만 사용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동성을 지원하는 기술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동성을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가 와이파이를 써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와이파이도 아까 설명드린 집 전화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가 접속하는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얘를 넘어가면 그 안테나가 점점 줄죠. 이게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끊기죠. 근데 옆에 와이파이망 AP를 다른 걸 또 단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살짝 안 되다가 다시 돼요. 이건 이동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재접속입니다. 재접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여기서 로그인 상태였다. 그럼 여기 로그인이 풀려요. 내가 어떤 스트리밍을 다운받고 있었다. 그 스트리밍을 그대로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스트리밍을 동영상을 쭉 내려받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재접속 과정을 한 번 더 겪어요. 우리는 안 보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잠깐 멈췄다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끊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끊어졌다가 다시 하는 거죠. 전화로 따지면 전화를 내가 여기서 다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이거는 이동성을 지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이동성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트워크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네트워크에서 이 전화기의 신호 세기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위치까지도 추적을 해요. 그래서 얘 지금 이동하고 있네. 야, 이제 슬슬 연결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신호가 그런 신호들을 통해서 어디에선가는 여긴 교환기가 안 나와 있고, 어디에선가는 여기 있네요. 홈 위치 등록기. 요런 애들이
이 단말에 대한 위치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야, 옆으로 얘 이동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호색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쯤에 연결을 하나 옆에 동시에 해줍니다. 순간적으로 양쪽에서 두 개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이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오늘 들어갈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아주 러프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보고 있다가 연결이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두 개의 연결을 해놓고 하나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마치 사용자는 다시 전화를 내가 걸어서 연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나는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동통신의 핵심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수많은 연결은 무선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연결선을 계속 우리는 모르지만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게 바로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동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어떤 하나의 기술로 어떤 하나의 사업자, 한 명의 발명가 절대 탄생할 수가 없는 복합적인 서비스예요. 자, 통신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혼자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죠. 내가 통신을 하겠다는 건 다른 사람도 같은 통신 방식을 써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에서는 표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의 사이클은 10년 정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10년 동안 쓰인 다음에 다른 기술로 새롭게 대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왜 10년인가요? 대략 뭐 누군가는 이제 정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지만 대충 신기술이 나와서 기술도 이제 수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딱 나왔을 때 처음부터 막 확 쓰이는 게 아니라 보통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아주 모험심이 강한 몇 명이 일단 써봅니다. 보통 비율로 따지면 한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임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입소문을 타고 10명 정도, 15명 정도가 쓰이는 그 시기가 오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성장기라고 합니다. 기술이 이제 요 정도 되면 앞으로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모든 기술의 가장 위험한 요 계곡이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기술 내가 만들었고 그 기술을 10명, 15, 100명 중에 비율로 여기까지 만들기까지가 너무 어렵고 99%는 여기서 다 실패합니다. 나머지 1%만 여기까지 넘어가고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와요. 초기 다수 사용자들이 생깁니다. 50명 정도 생기죠. 이 정도가 되면 이 기술은 이제 아주 널리 쓰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70에서 80명 정도 쓰이고 그리고 나서는 똑같이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대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술을 안 쓰고 없어지는 거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 시장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죠? 필름 카메라가 그 전에 사실 있었죠. 그리고 지금 필름 카메라 거의 없죠. 그냥 일부 아주 특수한 경우만 쓰고 거의 없어진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떤 기술이 수명이 있고 이동통신은 그 수명을 10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다 쓰고 효용이 떨어질 때까지 이 정도 걸리니까 표준도 그거에 맞춰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표준은 5세대 표준입니다. G는 그래서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5G고 그 다음은 뭐겠어요? 6G가 나오겠죠. 이제 6G. 이 이름을 언제까지 이렇게 고수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새로운 뭐 저희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뭐 100G, 150G 이렇게까지 갈 때도 그 이름을 과연 쓸까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10년 주기로 발전하는 거고 1세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벽돌폰 있죠. 오로지 음성만 됩니다. 전화만 되는 거죠. 문자도 안 돼요.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서비스로 구분하는 게 있어요. 서비스. 몇 세대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 요걸로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1세대는 그냥 음성이죠. 근데 요게 뭐 음성밖에 안 되네.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뭐였어요? 이동이 안 되는 전화. 이동이라는 개념이 엄청난 개념인데 그게 안 되는 전화들.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이 자체도. 음성만이라도 어디야. 굉장히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그렇게 끊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때 이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전화기로 영화를 본다고? 그게 말이 돼? 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서비스로 구별하면 음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메시지라고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메시지. 이메일과 메시지. 2세대는 이렇게 구분되고 3세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제일 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우리 사람들한테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상통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해? 오 마이 갓. 정말 놀라운 거죠. 물론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그리고 4세대 되면서부터 이제 요게 조금씩 뭐지? 4세대 핵심은 5세대 되면서 5세대의 서비스는 뭐지? 소위 말해서 그런 뭐 기사들 보셨을지 모릅니다. 보통 킬러 서비스라고 합니다. 요 세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확실한 서비스. 그런 게 이제 희미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4세대는 영상이 화질이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데이터의 속도와 용량이 훨씬 빨라집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우리가 이제 진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를 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5G는 이걸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뭐 뒤에 얘기해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서비스로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로 구분하는 게 있어요. 기술로 구분하는 건 이제 조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죠. 여기 나왔던 것처럼 아날로그 통신이 디지털로 바뀌었고 그리고 무선 이동 통신이기 때문에 무선 접속에 대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아마 CDMA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CDMA 워낙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OFDMA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무선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하는 기술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구분되고 오늘 저희가 할 건 이제 5G는 뭐가 달라졌냐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뭐 세대별로 그것만 해도 2시간은 그냥 부족하죠. 책 한 권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하고 도대체 그럼 5G 도대체 뭐 킬러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5G를 깔아야 되는 걸까? 여기서 이제 요 이동통신에 숨어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숨어 있는 건데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프라를 먼저 설치를 하는 전략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가 서비스가 있어야지 그거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거냐 아니면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걸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겠지 이렇게 접근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서로 결국엔 같은 이야기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동통신이 선택한 방법은 여기서 지금 기술 진화가 일어난 게 서비스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먼저 물론 1세대는 좀 다르긴 해요. 1세대는 이동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동시켜야겠다는 그 기능 하나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인프라를 점점 더 기술을 좋게 해보자. 더 빠른 데이터를 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해보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올라간 서비스는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항공 노선 있죠. 사람들이 이제 이동에 대한 욕구는 어느 시대나 있었죠. 그렇죠? 인류는 모험의 시대잖아요. 모험의 역사잖아요. 사실 안 가본 데를 가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비행기를 깔아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항공 비행기를 만들어 놔야 거기에 관련돼서 관광 산업이라는 것도 새로 생기고 물류도 서로 택배도 내가 중국에서 시키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해저 광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이 케이블이 깔려야 내가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구글을 이용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먼저 내가 단순히 몇 명이 나 미국에 있는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이런 거 해줄 수 없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앱을 다운받는 이 앱스토어 자체도 약간 이것도 비슷해요. 앱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계획을 했었겠죠. 그 안에 앱들을 개발자들이 올리고 사용자들은 거기서 다운을 받아봐라 라는 요 환경, 요 시장을 딱 만들어 주니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 거죠. 실패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분명. 이제 중국이 지금 워낙 경제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많아서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도시를 그냥 막 지어요. 새로운 곳에. 땅도 넓고 하니까. 도시를 짓고 기대 한번 보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살면서 이 도시가 커지고 활성화되겠지. 산업이 커지겠지. 기대했지만 결론은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령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5G, 6G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지금 약간 걸림돌에 제가 보기에는 걸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지금까지는 비교적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속도를 올리고 용량을 늘렸더니 새로운 것들이 나왔고 더 팔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과연 더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5G 가입자가 이제 3천만이 돌파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수이긴 해요. 그래서 전체 이동통신 사용 가입자 비중으로 보면 60% 정도 지금 5G를 쓰고 있어요.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쩔 수 없이 5G를 가는 거지 5G가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서 가는 경우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는 이유는 사실 요금제를 통신사에서 LTE 요금제를 다 없애버리고 하면 이 사용자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막상 써보니까 이런 느낌들도 다들 있는 거죠. 속도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은 비싸. 왜 속도 차이가 안 나냐? 5G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지역은 5G 안테나가 아예 안 떠요. 전용 콘텐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LTE에서 다 됐던 건데 똑같은 건데
것과 다르지? 자,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전략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해주면 뭔가 새로운 게 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는 요 세 가지 특성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언제든지 주시고요. 제가 다들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5G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통신의 기본적인 본질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우선 속도는 계속 빨라져야 돼요. 더 빨리. 언제까지 빨라질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빨라지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연결되는 게 5G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세대하고는 좀 차별화된 점이 하나인데, 이건 기본적인 속도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니까 이건 아마 6G에서 똑같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그리고 이게 좀 새로 추가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초연결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저도 스마트폰이 일단 있어요. 그다음에 태블릿도 있어요. 헤드. 그다음에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선 이어폰이 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모바일 기기가 4대죠. 한 명이 4대를 쓰고 있죠. 지금은 물론 이동통신에 가입돼 있는 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 와이파이를 쓰는 거고, 이동통신이 아니라 무선맨. 얘들 둘은 블루투스를 쓰는 거죠. 2개. 스마트폰하고만 연결이 되는. 자, 근데 이제 5G가 추구하는 건 뭐냐? 얘네들 하나하나 그리고 돼 있는 이런 물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혹은 그냥 연필, 일반적으로 연필이라든지 그런 물병이라든지 모든 기기들이 다 통신이 된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많은 기기들이 통신이 돼야 되느냐?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죠. 일단 연결이 되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상상력을 이제 여기서 동원을 해야 돼요. 기술은 그렇게 해줄 텐데 상상은 또 누군가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기들을 다 연결시킨다.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죠. 모든 게 인터넷으로 다 들어와. 통신으로 들어와. 그래서 5G에서는 이 기기들을 다 수용을 해주겠다라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뒤에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서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기계들, 전화를 하는 기계가 아니라 다 뭐 집에 지금 이미 집에서도 쓰이고 있잖아요. 세탁기, 뭐 청소기,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통신망에 들어와서 서로 연결이 되고 이것들이 다 연결되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올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기술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초저지연성이라고 하는데,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뭐 실시간이라고 아마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가 내가 서울에서 뭔가 데이터를 변경을 하면 그 데이터는 뉴욕에 있는 서버까지 가서
갱신이 되겠죠. 그죠? 아까 처음에 주식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여기서 가격이 1,001원인데 이게 1,002원으로 바뀌면 여기서는 이게 바뀌었다는 신호를 주고 난 다음에야 바뀌겠죠. 시간차가 생기는 겁니다. 요 시간을 지연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지연 시간을 초저지연, 아주 짧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됐냐? 실시간처럼 느껴졌다.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뭔가가 되지만 마치 동시에 뉴욕에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다. 결국에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요것들이 돼야 돼요. 통신 속도가 빨라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가 더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특징으로만 기억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더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술의 목표를 잡고 개발한 게 5G입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제 샘플들이 나오는 거죠. 더 빨리 하면 어떻게 되냐?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아이언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지금 TV 같은 경우도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4K도 엄청나게 그냥 고화질이었는데 이제는 뭐 8K를 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0인치 TV인데 8K 정도 되는 화질로 데이터 중에 제일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영상입니다. 영상. 그나마 지금 있는 영상들은 전부 다 뭐냐? 2D죠. 대부분 2D. 근데 홀로그램은 3D이고 게다가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얘네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1세대 때 전화, 음성만 하던 그때 상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게 마치 불가능했지만 이게 언젠가 꼭 불가능하라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될 거예요. 5G에서도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고화질, 훨씬 용량이 큰 콘텐츠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많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물 인터넷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하고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신발이 나에게 뭔가 정보를 줄 수 있을까? 나이키에서 이미 만든 뭐 신발이 있죠. 그거는 물론 이제 걸음수를 측정한다거나 운동 자세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서비스들이 새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쪽인데 원격으로 뭔가 고신뢰죠. 만약에 실패하면 안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 대표적으로 수술 같은 거예요. 수술. 한번 삐끗하면 사람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바로 눈 앞에서 뭔가 기기를 움직이고 수술 로봇을 움직이든 뭘 움직이든 하는 게 바로바로 제깍제깍 돼야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 신호를 보냈을 때 상대방 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확신, 보장이 되지 않고서 내가 칼을 왼쪽으로 3cm로 움직여서 여기를 피부를 잘라 하는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게 손실이 돼. 저쪽 수술방에 있는 실제 로봇이 그 일을 안 해. 그럼으로써 사람이 죽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데, 이런 기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병원 갈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집에서 내가 앉아 있고 뭐 집에 로봇가 온다면 의사는 다른 곳에서 나를 치료할 수도 있고, 새로운 상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전략은 바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일단은 네트워크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보면 5G는 기존 세대에 비해서 정말 엄청 빨라졌어요. 최대 속도가 무려 20배. 20 기가비트 퍼 세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가 아까 2기가 물론 바이트겠죠. 2기가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여기서는 초였잖아요. 1초에 20기가비트니까 이거는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1초 만에 띵 다운 받는 거예요. 그 최저 속도 자체도 10배. 그리고 밀집도라고 하는 거는 연결된 장비를 말하는 건데 보통 이제 뒤에 구조 때 나오겠지만 이동통신의 사용자와 이 통신망의 연결은 무선으로 당연히 돼 있고 요 무선을 연결해주는 요 기지국은 일정한 반경을 커버합니다. 근데 이 반경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기의 숫자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든지 뭐 큰 행사가 있어서 뭐 BTS가 콘서트를 한다. 거기에 뭐 100만 명이 여기 모여 있어요. 전화가 안 터져. 왜? 얘 혼자서 이 안의 지역을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5G는 어떠냐? 1M은 밀리언이에요. 100만입니다. 100만. 100만 대의 디바이스를 1km 반경 1 곱하기 1 요 안에서 100만 명이 모여 있더라도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그 연결을 내가 보장한다 라고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지연 시간. 내가 서울에서 데이터를 바꿨을 때 뉴욕까지. 기존에는 오래 걸려 2G에서는 거의 이게 6초.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이 그때 했다면 6초 동안에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5G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면 큰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1ms니까. 물론 요 틈을 노릴 수 있어요. 어쨌든 1ms라는 건 내가 여기서 하면 거의 정말 실시간처럼 웬만한 서비스는 다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말 상당히 진화했구나. 정말 좋은 서비스네. 일단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안에서도 뜯어보면 뭔가 이게 사기인데 하는 게 있죠. 자, 그 얘기는 뒤에서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배경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G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 1시간이 후딱 지났네요. 네, 우선 뭐 쉬는 시간은 없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기서 확인은 안 되네요. 네, 질문 주시면 스피커를 켜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배경 지식은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 자,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이동통신을 지금 이해하는 거니까 이동통신망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쓰는 이 스마트폰이 있고요. 스마트폰은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액세스, 말 그대로 이제 이 단말이 접속하는 방이 기지국이죠.
무선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 기술이 볼 거냐? 이 구간의 기술을 볼 거예요. 이 구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선으로 될 텐데 기존이라고 하면 4세대죠. 4세대하고 뭐가 달라졌기에 저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냐? 코어망을 살펴보고 이 시간을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거다. 자, 일단 무선 기술부터 들어가 보죠. 자, 일단 무선 기술을 들어가려면 무선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5G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이 5G 기술은 뒤에 아주 짧게 나오고요. 시간 때문에 제가 배경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요. 무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근데 그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6G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큰 흐름에서 같은 맥락으로 포인트를 여러분이 짚으실 수가 있어요. 이 옛날 기사인데, 이 13년도 기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무선 전화기 있죠? 집에서만 그냥 무선이 되는 이동 전화가 아닌 집에서 쓰는 무선 전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집들마다 이게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화기,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유선 전화를 쓰든 무선 전화를 쓰든 이게 있었지만 이게 거의 대세였죠. 거의 대부분. 14년도도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네요. 제가 또 착각을 했네요. 네, 14년도면 사실 얼마 안 되긴 해요. 근데 되게 옛날처럼 느껴지네요. 자, 어쨌든 14년 1월 1일부터 불법 통신기기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왜 무선전화 사용자들이 범법자가 됐나? 이게 무슨 소리지? 모든 집집마다 이게 무선전화가 있었는데 모든 전 국민이 범법자가 되는 건가?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무선전화기, 우리가 무선통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무선을 쓸 때는 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집에서 쓰는 전화기가 쓰는 이 주파수 대역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정부가. 왜? 요거를 이동통신용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죠. 아니 왜 기존에 있던 거를 냅두지 왜 저걸 바꿨을까? 네, 요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매력적인 주파수 대역이었고 그 당시에는. 자, 그게 왜 매력적인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전파라고 하는 거죠. 요 녀석이 우리가 무선이라고 하는, 이동이 되려면, 이동통신하려면 무선이 당연히 돼야 되니까. 무선이 되려면 무선 전파를 써야 된다. 근데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라고 하는 거는 공공재예요, 공공재.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한다거나 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전파법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아예 만들어져 있고 그 전파법에 이런 용도로는 이 주파수 대역을 써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게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서 기술 자문이 들어가서 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건에서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약간 뭐랄까 구렁이 담 넘듯이 슬그머니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무선 전화기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다 버려야 돼. 얼마나 큰 낭비겠어요. 자, 그럼 전파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전파를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네,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전파를 왜 국가에서 관리해요? 이거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건데. 자연에 존재하는데 이게 우리가 통신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기술적으로 이제 알았잖아요.
누군가가 이 통신을 점유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럼 전파라는 건 뭐냐? 전자기파, 전자파, 전기자기파를 줄여서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 시간에 배우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옆에 그림이 보면 좀 뭔가 이상한 파동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맥스웰이라고 이름을 얘기하면 커피를 생각하실 텐데, 맥스웰 커피 있었나요? 맥심인가요? 맥스웰 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맥스웰의 법칙, 전자기학의 꽃이라고 하는, 정말 공부하다 보면 머리를 뜯고 싶었던 그 수업이 있어요. 저 대학교 때 들었는데 전자기학. 과학자들은 그렇게 찬송을 하는, 세상에서 뭐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네 어쩌네 뭐 하는데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결국에 이 전파라고 하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여기 그럼 초록색, 빨간색처럼 교차, 90도로 정확히 교차를 해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전기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또 생기니까 전기장이 또 생기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전파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맥스웰 아저씨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찾았고, 이게 뭐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인공적인 유도가 없이, 즉 누가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면 발생만 됐다라고 하면 알아서 그냥 쭉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지만 날아가서 퍼지는, 그걸 바로 전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건 3000GHz 미만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000GHz는 왜 나왔을까? 뭘 알는지 주파수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너무 기초적인 수준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파라고 하는 게 빛이에요, 빛. 그죠? 태양에서부터 그 중에 일부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눈에. 파리인가 곤충들이 보는 세상은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 왜? 걔네들이 보는 파장대는 다른 거죠.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는 거고 걔네들은 다른 쪽을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본질은 전부 다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원래 원자 수준에서 전자가 어느 상태에 있다가 더 낮은 상태로 내려갈 때 발생되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아까 살펴본 대로 에너지가 자기장과 전기장이 이렇게 교차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녀석인데, 요 전파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파장과 주파수라고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통신에서는 주파수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는 어느 주파수 대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신에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전파는 바로 여기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아까 3000기가였죠. 그러니까 여기 요 밑에 있는 여기까지가 전파법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 통신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에는 다 뭐예요? 통신, 방송을 누가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통신.
그 위에는 보면 의료용 기기, 뭐 살균, 그렇죠? 얘도 통신이긴 해요. 광통신. 그다음에 적외선, 자외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아, 얘네들도 다 전파구나. 네, 다 똑같이 전파로 분류가 되는데 성질이 다른 거죠. 왜? 주파수가 다르고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는 뭔데 왜 얘 때문에 성질이 달라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제 가면 또 물리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근데 이게 5G를 이해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드립니다. 주파수가 도대체 뭐예요? 그럼 주파수는 다른 게 아니라 진동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진동한 횟수예요.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물결이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딱 기준을 하나를 설정을 해놓고 1초 동안 여기에 지금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를 세보면 그게 횟수가 나오겠죠. 그걸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 전파는 빛이니까 빛의 속도는 우리가 물리에서 상수입니다. 상수. 이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긴 한데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아요. 얘는 고정이니까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반비례겠죠. 주파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죠. 즉 고주파는 단파장이고 저주파는 장파장입니다. 그림에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죠, 그죠? 같은 시간에 많이 움직이는 놈하고 같은 시간에 시원시원히 움직이는 거 가는 거리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그냥 저주파, 고주파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주파수의 단위를 우리는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GHz, 30GHz, 10GHz 이렇게 헤르츠라고 하는 게 1초에 몇 번 진동했냐 그걸 나타내는. 자,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빛의 특성, 여기까지 딱 물리예요. 물리.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게 물리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아직까지도 사실 양자역학이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은 뭐 끊이지 않는데 파동이냐 도대체 얘는 입자냐 이것 가지고 한동안 물리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했었죠. 현재의 결론은 빛은 두 가지 동시에 특성을 가진 유일한 물질이다.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 빛이라고 하는 게 그냥 쭉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자라는 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파동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두 가지 동시에 있을 수 있나? 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주파는 입자성이 강하다. 즉 야구공처럼 그냥 우리가 던지면 이렇게 쭉 날아가요. 저주파는 파동성이 강해요. 파도처럼 쭉 이렇게 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절 현상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 어떤 벽에 아주 작은 틈이 있다고 하면 큰 공을 던졌을 때는 당연히 막혀서 못 가죠. 근데 파도라고 생각해 보면 파도는 어떻게 돼요? 파도는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는 막히겠지만 이 작은 틈새로 에너지가 살짝 전달이 되죠. 그럼 파동이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죠. 파도가. 즉 막혀 있지만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 원래 공을 던지면 여기는 당연히 통과하죠. 직진이니까 통과인데 여기는 못 통과하는 게 맞아요. 막혀 있으니까.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공을 받아.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동성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퍼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회절의 현상입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본질이에요. 자, 지금 물리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통신으로 돌아오면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 우리가 통신을 할 때는 도달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멀리 가면 좋죠, 당연히. 왜? 그리고 하나로 저 뒤에까지 보낼 수 있죠. 근데 하나로 짧은 지역까지 보낼 수 없죠. 그러면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주파는 입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고주파 대역을 만약에 내가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 이런 곳들을 전부 다 뭐냐? 음영 지역이라고 하죠.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안테나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지역. 저주파를 써서 통신을 하면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저주파 쓰면 되겠네요. 저주파 쓰면 되지 무슨 문제예요? 하지만 저주파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에 여기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 저주파를 쓴다는 건 여기 대역을 쓴다는 거예요. 밑에 대역. 여기 낮은 대역이죠. 낮은 대역. 요 구간을 쓰려면 이미 쓰고 있는 녀석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즉 전파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구간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미 쓰고 있는 거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면 이미 있는 걸 정리해야 되고, 첫 번째는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무선 전화기의 900MHz, 이게 같은 이슈죠. 900MHz니까 요 정도 사이에 여기 있었겠네요. 원래 용도가 집에서 쓰는 용도인데 그 용도를 여기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있던 무선 전화기 다 폐지, 이런 식이 되니까 만약에 라디오 주파수를 내가 쓴다. 라디오는 엄청 멀리 가죠. 뭐 그 지역 방송국 하나만 있어도 옆 동네까지 다 가죠. 근데 기존에 있는 라디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 새롭게 우리가 6G를 쓰겠다. 즉 밑에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사실 낮아요. 이 무선 신호를 보내고 뭐 변조를 하고 거기에 노이즈를 없애고 하는 기술들이 낮고, 위로 갈수록 우리가 쓰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역. 여기는 아직 비어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동통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결국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곳곳에 빈 곳을 찾고 가능하면 위에 있는 쪽에 비어있는 곳을 찾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설명드렸던 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음영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지역을 이제 커버하는 것들을 계속 벌집처럼 붙여놔야 이동성이라는 걸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도달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통신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지국을 100개를 설치했던 걸 200개, 300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난이도도 올라가고 비용도 올라가고, 그럼 사용자한테 더 많은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죠. 그죠? 가격을 우리가 갑자기 통신료를 2배, 3배 넣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술의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속도를 좀 내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28GHz. 이게 mmwave라고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주파수 대역입니다. mmwave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 사이, 이 정도 되는 아주 초고주파를 얘기해요. 5G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는 이 두 가지 대역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빼고 두 가지로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이 대역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진성이 강해져요. 빛의 성질에서 입자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회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이 나요. 반면에 이 구간은 상대적으로 얘보다 훨씬 파동성이 좋죠. 더 멀리 갈 수 있죠. 자, 우리가 5G에 기대했던 건 빠른 속도. 그 빠른 속도의 핵심은 어디냐? 이쪽입니다. 28GHz를 써야 됩니다. 3.5에 비해서도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속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펙에서 보여드렸던 LTE 대비, 4세대 대비 20배라고 하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지원하는 기지국들이 전국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동통신의 전략은 뭐냐? 인프라 일단 깔아놓고 서비스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 생기겠지를 기대해. 근데 실제 어떻게 현실이 이루어졌어요? 법에서 이제 이 주파수를 각 통신사한테 할당할 때 이 서비스금 너희가 앞으로 하려면 15,000대 정도씩은 너희가 이걸 깔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택도 없이 부족한 숫자들로만 깔렸습니다. 결과는 그냥 주파수를 반납해버렸어요. 나는 결국 낼게. 이 주파수 이제 안 쓸래.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방금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수지 타산이 안 맞은 거죠.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깔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이게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돈은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들고 실제로 근데 돈을 이동통신사가 사실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통신사에 혹시 계신 분이 있으면 속내를 좀 듣고 싶은데 이 정도 투자를 할 여력이 정말 없는 것인지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진짜 5G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곳은 이쪽 구간에 있고 이쪽 구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빨리 좀 마무리할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직 할 게 많아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5G의 mmwave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선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첫 번째 기술은 빔포밍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빛을 포밍, 내 마음대로 형성한다. 우리가 기존의 4세대에서는 하나가 주파수의 특성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썼어요. 근데 mmwave는 이게 엄청 짧아져.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얘를 더 늘리거나. 근데 이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지금 통신사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 뭐가 있을까? 여기 지금 삼성 5G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자료가 삼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일 필요는 없어요. 5G인데 빔포밍이 되는 안테나를 쓰면 어느 정도 요걸
해소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도 또 약간 안테나 이론이 들어가는데, 이 안테나라고 하는 거는 무선 신호를 받아서 또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걸 안테나라고 하죠.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안테나 이렇게 하나 쭉 뽑는 거죠. 안테나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보통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안테나의 크기가 결정돼요. 파장이 짧을수록 안테나는 작아집니다. 즉 고주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고주파. 우리가 우주로 보내는 신호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해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내는 거. 그런 거는 아주 그냥 파장이 엄청나게 긴 주파수를 쓰고, 걔네들의 안테나는 허블 망원경 이런 거 보셨잖아요. 거의 뭐 몇 킬로짜리 안테나 있어요. 왜? 파장의 크기가 안테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28기가는 3.5기가 대역에 비해서 안테나 크기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안테나 크기도 굉장히 민감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핸드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밖에 안테나가 우리가 있는 핸드폰을 본 적이 없죠. 그죠? 다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패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초소형으로 되기 때문에 빔포밍 기술이 가능해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 안테나들이에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안테나를, 빔포밍의 원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게 5G를 위해서 나온 기술도 아니에요. 원래 무선에서 나오던 원래 쓰던 기술이고, 레이더 기술 중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안테나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서 많이 쓸 수 있고, 한 상황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에요. 새로 개발된 기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안테나들을 가지고 쉽게 말해 하나의 안테나만 있을 때하고 안테나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똑같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실제로는 하나의 안테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안테나들이 있고, 걔네들의 파장 간격을 조금씩 모르게 하면 무선 기술의 특성을 이용해서 얘의 방향을 이렇게 방향과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한테 집중적으로 신호를 잡아준다거나, 자, 이런 식의 기술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게 빔포밍이고, 두 번째 기술은 스몰셀이라고 해요. 스몰셀. 결국에 얘도 데이터가 너무 많이 사용되는데 이 기지국 자체를 그렇다고 다 무한히 늘릴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나온 어떤 새로운 기술인 거죠. 말 그대로 스몰셀은 셀의 크기가 아주 작은 셀을 말합니다. 원래는 통신사가 이렇게 기지국을 크게 이거 하나 지은데 꽤 돈이 들죠. 근데 이렇게 비싸게 짓는 용이 아니라 아주 낮은 출력을 갖고 그냥 개인 한 명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몇 명을 위해서 아니면 내 집을 위해서 쓰는 이런 소형 안테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즉 무선 구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요 범위를 최소화하고 마치 여기서 와이파이를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여기서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게 스몰셀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유선에서 그 커버리지를 커버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 물론 요거 말고도 지금 무선에 뭐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뭐 요 정도로 일단 해서 데이터 속도를 일단 늘렸다. 근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요 28기가의 사용이 전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실제로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트워크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더 낼게요, 제가. 네트워크 기술도 뭐 들어가 보면 끝이 없는데, 자, 네트워크에서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를 본 거잖아요. 무선을 받고, 무선은 속도를 그런 식으로 빨리 했구나. 근데 여기서 빠른 속도가 이제 여기서도 커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속도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가 관점이냐면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운영이라는 거. 망을 운영할 수 있어요. 망을 운영한다는 거는 이동 통신의 단말이 이동하는 게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계속 추적하고, 그렇죠? 근데 이 단말이 많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데이터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수용을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정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고민입니다. 그 측면에서 네트워크 기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게임, 스트리밍,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네트워크에. 근데 그 서비스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달라요.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한 번에 보내야 되는 데이터의 양, 밴드위스, 지연 속도, 지연 시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아까 의료, 원격 의료 같은 거 나왔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어 신호들이기 때문에 뭐 오른쪽으로 뭐 몇 칸 옮겨라 뭐 이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데이터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연 시간입니다. 지연 시간이 길어서는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나는 늦어도 돼. 속도는 난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나는 데이터 양이 많다. 자, CCTV. 우리나라 CCTV 엄청 많죠, 그죠? 그리고 CCTV도 화질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 CCTV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영상 AI 기술하고 도입돼서 차량을 인식한다는 거죠. 뭐 주차 번호 인식하는 건 아주 지금 흔하잖아요, 그렇죠? 차단봉 앞에 있는 들어가면 번호 인식하는 거. 자, 그런 게 뭐예요? 다 영상을 찍어서 영상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엔가 분석이 되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영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용량이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 이런 서비스와 이런 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로 지금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한 기술의 포인트와 이걸 하기 위한 기술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수용해야 된다. 네트워크는 4G건 5G건 뭐건 결국에 끊기지 않는 고민은 결국 이겁니다. 이 많은 트래픽이 몰렸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냐. 뻗어버리잖아. 막히면 답이 없잖아. 데이터 그냥 폭발해. 스트리밍 죄다 보고 넷플릭스로 영화 막 10편씩 20편씩 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트워크는. 자, 더 심각한 문제 뭐예요? 그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난 좀 늦어도 돼 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난 늦으면 큰일 난다. 불난다. 자, 원격 의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크리티컬한 거.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다른 늦어도 되는 영화 보는 데이터에 밀려가지고 한참 뒤에 저쪽 수술실로 전달이 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죠. 근데 그게 한 라인에 한 네트워크에 다 짬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섞여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중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거는 반드시 먼저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일단 무선과는 달리 무선은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채널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유선은 어때요? 이건 사실은 무한이에요. 사실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속도 안 나와? 에이, 옆에다 하나 더 깔아, 케이블. 저쪽 바다에다가 하나 더 보내. 이쪽에 하나 더 묻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용량을 늘릴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계속 갈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결국엔 돈이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데 넉넉하게 일단은 자원을 확보해 놔요. 네트워크를. 넉넉하게 해놓고 즉 실제로는 한 3차선까지만 애들이 많이 꽉 차는데 한 10차선까지 차도를 뚫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대처하는 게 일단 기본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보내는 통신 절차를 어떻게든 바꿔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이 결과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통신 규약 프로토콜. 우리말로 그냥 약속 규약 그런 거죠. 이런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로 보내자라고 표준화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5G도 또 표준이에요, 하나의. 그렇죠? 근데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터넷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규칙들이 한마디로 몇 개 안 됐어요. 단문 메시지만 보낼 때, 단문 메시지 이렇게 보내자. 근데 거기에 스트림이 추가돼. 스트림은 이렇게 보내자. 근데 보안이 또 필요해. 그럼 그때 보안은 이렇게 하자. 거기에 또 이동이 들어와.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자. 규칙이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엄청나게 많은 프로토콜이 있죠. 네트워크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생기다 보니 문제는 어떻게 되냐? 네트워크의 장비들이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규칙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여기다가 규칙을 입력해 줘야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오면 여기 지금 자세히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옆에 내가 누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가 이 주소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난 누구한테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지? 하는 걸 찾는 프로토콜인데 그 규칙들이 새로운 게 들어가면 요 망 관리자는 여기에 접속을 해서 자, 규칙은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이 규칙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 장비가 하나가 아니죠.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완전 노가다죠, 노가다. 자,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이게 더 복잡해지겠죠. 자,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못한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CUPS, 컨트롤 플랜과 유저 플랜을 분리시키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어떤 장치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보내면 얘네들이 알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옆에 있는 애들한테 전달해 주려면 얘는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를 컨트롤 기능, 하나를 유저 기능이라고 해서 플레인은 평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보면 제어를 하는 계층이 있고 데이터를 보내는 계층이 있다. 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 규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오면 요런 식으로 처리해. 밑에는 뭐냐? 얘는 아주 단순해요.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일밖에 안 해요. 실제로 데이터를 여기다 출력하고 여기서 잠깐 저장하고 뭐 그런 역할밖에 안 합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게 컨트롤 플랜이고 실제로 수행하는 거에 해당하는 게 유저 플랜이에요. 보통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물려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규칙이 바뀌면 여기에 접속하고 여기에 접속하고 여기에 접속하고 여기에 접속하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종의 분산형이거든요. 중앙식 구조로 바꾸자. 어떻게? 머리 하나로도 얘가 여기 있는 애들을 관리해. 그리고 얘가 바뀌면 여기서만 작업하면 되잖아. 얘가 경로를 너 1, 2, 3, 4 이렇게 보내자 하다가 갑자기 바뀌면 야 2번 말고 여기 5번, 3번, 4번으로 바꾸자. 얼마든지 여기서 한 번의 작업으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이거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사실 나온 아이디어냐?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개인용 컴퓨터 보면 뭐예요? 윈도우나 뭐 리눅스 이런 운영 체제가 있죠. 운영 체제가 있고 그 운영 체제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서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 운영 체제 안에 위에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즉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네트워크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SDN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SD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구조를 그대로 네트워크 장비로 가져온 겁니다. 원래 네트워크 장비는 어떻게 돼 있냐? 컨트롤 플랜하고 유저 플랜이 한 장치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컨트롤 플랜은 요 네트워크 운영 체제라고 하는 머리로 하나만 두고 밑에 있는 장비 스위치라고 하는 요 장치들을 분리를 시켜버려요. 얘가 다 관리해. 그리고 이 네트워크 운영 체제는 요것들을 설정하고 뭐 하는 걸 알아서 해주고 실제로 사람은 그 위에 탑재되는 이 서비스를 만드는 아까 말했던 규칙들 있죠.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하면 여기다 그냥 설치해가지고 바꾸도록 계층을 다시 구분해 놓는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가 이런 중앙 집중식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5G가 없어졌는데 이게 왜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요 구조가 5G 망의 구조를 똑같이 바꾸는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UPS, 컨트롤 플랜과 유저 플랜의 분리라는 요 개념, 요 개념이 5G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LTE망 4세대죠. 4세대망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사용자 단말이 있고 사용자가 연결된 무선 구간이 여기까지 있어요. 안테나인 기지고 나머지는 코어망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볼브드 패킷 코어망이라고 EPC라고 부르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이 망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서버들이 존재를 해요. 자, 이거는 뭐 깊이 들어갈 건 아니고 그리고 요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이동통신망이고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건 얘가 외부에 있는 인터넷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연결된 접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통신망이고 여기 인터넷망.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SDN이 적용이 돼서 분리가 됩니다. 자, 어떻게 분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 근데 이 움직임이 4세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4세대의 코어망 쪽에 이미 SDN이 적용이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5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선까지 그럼 결국 양 전체가 SDN이 되는 결론적으로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잖아요. SDN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시니까.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장비가 원래 이렇게 하나가 있다는 컨트롤 플랜과 유저 플랜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다면 컨트롤 플랜, 유저 플랜을 분리합니다. 여기도 컨트롤, 유저 플랜을 분리해요. 그러면 이런 식의 구조가 돼요. 그럼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이것들을 제어하는 얘가 빠르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자, 그래서 5G가 되면 여기만 되었던 부분이죠. 여기가 이렇게 분리된 게 추가가 됩니다. NM이라고 하면 이동성을 담당하는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를 했던 그 서버가 똑같이 분리가 되죠. 즉 코어망에 완전히 SDN이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무선 단위인데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뒤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다는 거를 나눕니다. 데이터만 처리하는 파트랑 컨트롤 메시지를 처리하는 파트를 나눠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돼 있던 게 그 안에 내부를 뜯어보면 컨트롤만 하는 부분은 하나가 생기고, 그죠? 컨트롤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생기는 게 요거 이제 기주국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어쨌든 얘네들을 나눠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안에서 구조를 보시면 28GHz의 이슈는 뭐였어요? 얘가 반경이 커버하는 게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얘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어요. 걔를 많이 설치하는 게 왜 돈이 많이 드냐? 기지국 안에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도 다 들어가 있고 에어컨 장치, 이 열받으면 뻗기 때문에 전원 장치, 운송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얘네를 분리하자는 이유는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로 여기로 묶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안테나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어 부분은 어디에? 그 위쪽으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용 확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분리하고 데이터 뉴스 하나를 모아서 무선 신호에서 데이터만 모아서 제어 신호를 위로 올린다. 이런 구조로 바꿔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싱만 설명드리고 설명해서 마무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이게 도대체 뭐가 좋아지느냐? 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슬라이싱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자, 뭘 치느냐? 처음에 이제 서비스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서비스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기존에는 이걸 하나로만 처리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저것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 구조가 된 겁니다. 왜? 뭔가 정책이 바뀌면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장치에서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쉽게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낮은 레이턴시가 필요한 것들은 요 경로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동이 필요한 것들은 요 경로로 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운영하는 설정 자체를 매우 쉽게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가능해졌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나온 거죠. 기존에는 같은 방 하나에 이것들이 구별이 안 돼서 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경로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지연이 빨리 요구되는 거야? 그럼 너는 이쪽 경로만 이용해서 넌 요렇게 너는 그냥 넌 데이터가 많이 하는 거야? 너는 그럼 좀 늦어도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얘네들로 가. 근데 이 변경이 매우 빠르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자동화가 가능해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트래픽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 주는 거고 결국에 이건 뭐예요? 비용을 굉장히 낮춰주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올려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많은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고 빠르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똑같은 유선망에서 장비들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래서 실제 이제 표준에 나와 있는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 보이시긴 하겠지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여기서 컨트롤 플랜과 유저 플랜을 분리를 시켜서 요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처럼 동작하는 즉 기존에는 이 서버 한 대 이게 다 하나의 개별적인 서버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거 하나의 그냥 서버에서 서비스만 나눠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구조로 코어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계획은 실패했네요. 결론적으로는 망 구조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갔고 그 배경에는 무선단에서 요구되는 스펙이 달라졌고 그 스펙을 수용하기 위한 구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줌을 시키면 네, 다들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뭐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네, 다들 잘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